항상 우리가 증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의 관세 정책, 그리고 그 관세 정책이 미국의 실물 경제에 이제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 그래서 그게 또 미국 증시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따져볼 게 많은데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후반에는 미국장이 뭐 한 2% 이상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고요. 맞습니다. 지난달 19일 최고점 대비로는 거의 10% 가까이 미국장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이요? 예. 예, 저는 뭐 한 32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경제 분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분석가들한테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이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를 묻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전략가도 비슷한 시간을 해왔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변동성이 적을 뿐 미국 주식 시장도 굉장한 위아래 등락을 기록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이번에 이제 나온 그 조정을 저희들은 커렉션 10% 주가 빠지면 커렉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주가 조정. 예, 그래서 참고로 제가 국민연금이 최고 조정이 나왔을 때가 얼마였나 가르쳐드리면 네. 8.2%였습니다. 어떤 국민연금의 자산 예, 사이즈에서. 예,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언제부터 이 통계를 발표했냐면 네. 2018년 2월 달부터 매월 수익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적립금액 통계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모아서 만 7년 동안 수집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8%.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아하. 이게 좁아야 좋은 거죠. 이 폭이. 그럼요. 최대 그걸 이제 낙폭이. 저희들은 그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직전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 참고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S&P 500 지수가 50.2% 빠졌죠. 네. 이제 그런 해가 이제 터지는 게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증시는 이제 10% 이상 빠지는 걸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1950년 이후에 38번. 많았네요. 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그래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한 2년에 한 번 꼴로는 금융시장의 주도주들은 한 50%, 지수는 10%. 이 정도 빠지는 건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정도에서 빠지고 나면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20% 이상의 조정. 이제 이걸 저희들은 이제 베어마켓, 약세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면 이때부터는 약세장이 시작된 겁니다라고들 하죠. 예, 그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불황이 이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시장에 보라. 미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봤을 때가 17조 달러였는데 그 정도에 달하는 퇴직연금 계좌가 여기 주식에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401k만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요. 나머지 IRA나 이런 다양한 다른 것까지 하면 더 될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그걸 시장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주가가 20%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타격이 있어서. 타격이 엄청나게 커지고 노후 생계비나 노후 지출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평균 하락률이 그때 20%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하락률은 그 뒤에 추가적으로 3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약세장이라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 더 빠지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시장의 기준으로 해서는 거기서 한 30% 정도가 빠졌다라는 거죠. 언제부터냐면 87년 블랙 먼데이 이후에 뭐 그래봐야 40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 정도 시간에서는 거의 추가로 30%가 빠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부터 약세장이래 그러면서 이제 공통된 생각으로 조금씩 더 팔면서 그러면서 이제 행동이 내 나타나는 거죠. 노후를 지켜야 돼. 라며 이제 거기서 저희들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가 찬스예요. 지나고 보면 네. 자본주의 경제라는 건 시장 경제라는 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중앙은행들이 윤정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걸 뭐 양쪽 하나라고 고상한 말로 표현해놨지만 네, 돈을 찍어내는 돈을 뭐 무한대로 찍어내고 특히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주식 시장에서 그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5% 넘었던 게 제가 몇 년 전에 기억하거든요. 요즘 통계는 안 봐서 요즘 팔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주식마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는 거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가라앉히는 건 진짜 어렵지만 음. 인플레를 만드는 건 작심하면 가능한 세상인데 돈을 찍어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 가치인 주식 가격도 폭락하고 나면 그대로 올라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도 그때 내가 여기서 더 손실을 입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라는 공포 심리가 시장을 자극하고 그렇게 자극하는 시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떨 때 이 공포 심리가 끝없이 이어지며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가고 불황으로 가는가? 네. 바로 주식담보대출이 많을 때다. 사람들이 다 낙관에 쌓여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최근 그 1월 초에 하워드 막스를 비롯한 여러 그 베테랑 투자자들이 그렇죠. 올해 주식시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되게 많이 내놓은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때 왜 그런 경고가 나왔냐면 바로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네. 무시무시한 이야기. 예, 1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담보대출로 빌린 돈이 1,000억 불 늘었습니다. 그 많이 는 건가 예년보다? 150조니까. 그래서 보통 150조 늘어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얼마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냐면 한 9조 정도, 9조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네네. 9조 달러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아니 그 정도 되는데 거기 9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 9조 달러라고 그랬군요. 9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1,000억 달러가 는 거죠. 빚으로만. 예. 그러니까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러니까 왜 그때 1월에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그러니까 전체 주식담보대출의 한 10% 이상 되는 돈을 한 방에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렇게 빌린 이유는 결국 트럼프 당선 이후에 뭐 이제 코인 열풍, 테슬라 열풍 속에 그렇죠. 투자 자금들이 전부 다 몰려들었는데 투자할 돈은 없고 근데 불을 보듯 오를 게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 확신에 가득 차서 이제 1억을 넣고 2억 5천 정도의 돈을 빌리는 이제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걸 받기 시작했고 이제 그걸 미국에서 이제 마진 뎁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테슬라처럼 52% 고점에서 52% 빠졌죠. 52% 빠지는 순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진 콜이라는 이제 영화도 나왔죠.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예, 그 바로 이제 2008년 금융 대불황 때 이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연이어 이제 자신의 담보를 강제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경매 시장에서 부동산이 벌어졌다면 주식 시장에서는 마진 콜, 추가적인 돈을 넣지 않으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오늘 시장가로 당신의 주식을 처분하겠습니다라는 그 통보를 콜한다고.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요, 고객님. 담보 더 채워 넣으세요. 현금을 더 넣으시든지 주식을 빌려 오시든지 채워 넣으세요라는 게 이제 마진 콜인데. 예, 부동산도 요즘엔 뭐 그거 그렇죠. 전화로도 안 오고 알림톡이나 문자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화를 하면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무시무시한 건데. 예, 이제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쵸, 너무 그쵸. 힘드시니까 요즘 톡으로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예전에 한번 받아봤고 요새는 안 받아서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다 초보 때는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쓴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도 모르게. 그 이수금 이제 같은 거. 특히 HTS, MTS 처음 나왔을 때 뭐 요거 하면 몇 주 더 살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이게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돈인 줄 알고 자기 계좌 없는 돈으로. 줄 알고 샀더니 미수라고 3일 만에 갚아라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있어서 예.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도 많이들 실수하세요, 그거. 이제 아주 교묘하죠. 주어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이제 돈들이 갑자기 개미의 돈이 일거에 들어오면서 2월 중순까지 미 증시가 역사상 최고치를 쳤는데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연쇄적인 매도 공세가 나온다. 아하. 그리고 옆에서 이제 대표님이 파는 걸 보면 저도 떨리잖아요. 네. 그러면 나까지 오겠구나. 저 사람들 팔고 있네. 네, 그러면 저가 매수할 생각은 아무도 없고, 야 나까지 지금 마진콜 오기 전에 이거라도 건져야지 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의 특성이 뭐냐면 가격 불문 급등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산 매물이 나오고 그걸 누군가가 야 싸다고 샀다가 또 청산 당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바닥을 확인하고 사야지. 절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국민연금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들과 수많은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바닥 징후는 뭐냐, 네. 추세가 반전되는 징후는 뭐냐 했더니 네. 답이 다 달라요.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닥을 확인하고 사겠다. 안 사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사지 않겠어? 라는 말을 애써 둘러하는 이야기인 거고 네. 이제 그럴 때 사는 사람이 진짜 프로인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번에 미 증시의 조정이 나온 건 어떻게 어마어마한 레버리지 역대급 언제 이후 제일 크게 돌았나 봤더니 2000년 10월 이후 2020년 10월 이후 제일 많이 돌았더라고요. 2020년이요? 예, 그때 그때는 엄청나게 또 유동성이 코로나 풀릴 랠리 때. 예, 그때 그러고 한 6개월 정도 더 간 다음에 이제 꺾이기 시작했었는데 네, 미국 네. 기준입니다. 미국 주가 자체는 10월에 꺾였지만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시장이 이상해졌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다만 이게 빨리 청산된 거 보면 저는 뭐 그렇게 시장이 이게 이제 더 가면 다 도망가야 되는 시장이 올 수도 있었는데 조금 늘자마자 청산이 바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시장이 건전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B2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빠르게 또 청산이 되느냐도 같이 또 지켜봐야 되겠고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광풍에 휩싸일 때는 그때는 또 몰라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특히 이제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역시 주식 투자는 미국이지 누가 국장에 투자해 이러면서 또 많이 떠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한 자산운용사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와서 주식 투자를 미국장을 한국장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런 좀 씁쓸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보고서인데요. 근데 이 뼈를 때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의 4가지 특성. 평범한 한국 사람이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고 기괴한 사건을 겪은 후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사망한다. 이거 영화 얘기와 빗대서 금융시장의 근데 이제 흐름을. 미국 주식시장에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대거 등장하고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고 기괴한 주식들만 사고 끝은 아직 모른다라는 그런 굉장히 시니컬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네. 저는 이거 보고서 정말 놀랐는데 네. 이 사람들이 공부를 엄청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사면 곧 고점이다라는 표를 만들었는데 예.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2020년 유가 마이너스 때 파생 상품 유가 파생 상품 투자, 니콜라 사기 혐의 터지기 전에 니콜라 대거 투자, 그 수소차. 예. 예,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직전 대규모 매수. 이게 과학입니까? 아니 이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증명하기 위해서. 글을 이제 재밌게 풀기 위해 이제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속이 쓰리지만 이제 그렇게 그 사례만 극단적 사례만 골랐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럼에도 한국 투자자들이 갑자기 대거 매수가 날 때는 시장의 조정 신호다라는 말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끝을 내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영화도 만들고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왜 오징어 게임 같은 투자를 하는가? 우린 그러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상품 홍보 비슷하게 끝내긴 합니다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상당히 있지 않냐. 그 그런 미국의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카디안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나온 그 보고서입니다. 네. 보고서 이름이 오징어 게임, 예, 스퀴드 게임. 예, 스퀴드 게임 스톡 마켓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한국 사람들을 콕 집어서.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또 문제가 조금 된 게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네. 그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순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도 많이 쓰죠. 주간 단위로 쓰고요, 막. 예예 그 예탁 결제원 통계나 이런 그쵸, 것들을 그쵸. 보면 해외 주식 매수를 볼 수 있는데 TQQQ 같은 들어보셨죠? 3배짜리 예, 나스닥 레버리지. 3배 예. 또는 이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등등이 최상위권에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런던 시장에 상장돼 있는 개별 종목 3배, 4배, 5배짜리 레버리지 ETF 매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는 3배 이상의 레버리지 ETF가 참 많죠. 예, 한국은 2배까지 되는데 네. 이제 세계 시장에서 미국에서는 3배까지도 나오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차마 개별 종목 레버리지를 그렇게 세게 하는 ETF는 잘 안 나오는데 런던 시장에는 있거든요. 예, 런던 시장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이제 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 기사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첫 번째가 테슬라 3배, 2배. 그다음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레딧 네. 뭐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예, 네.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의 고점 대비 저점 수익률이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50%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됐는데 2배짜리 레버리지 ETF면 마이너스 100% 됐다는 뜻이죠. 청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진콜 된 거나 또 ETF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상장 폐지됩니다. 예, 0이 될 수 있습니다. 0이 될 수 있으니까 기준가가 0이 되면 상장 폐지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블룸버그에서 얼마 전에 특집 기사로 냈거든요. 예. 그걸 보고 이제 요 아, 홍보용으로 그렇죠. 이렇게 잘 짜집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실력이죠. 외신에서도 많이 주목하는 게 진짜 변동성이 참 커서 상장 폐지될 정도로 레버리지 뭐 2배, 3배, 4배짜리 ETF 누가 많이 샀나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레버리지 ETF 잘 상장을 안 시켜주죠. 한국거래소에서도 그렇고 2배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예.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배가 없고 1.5배까지만 맞습니다.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기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 당국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레버리지 ETF 상장을 잘 안 시켜주는데 없으니까 이제 해외에 가서들 몇 배짜리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50개 종목 중에서 예. 최상위 8개가 레버리지 ETF다. 라는 게 이제 그 이번 리서치 보고서에서 이렇게 좀 뼈 아프게 인용된 부분입니다. 신승호님이 인생은 한 방이야가 너무 강해요. 이상현님이 전사의 심장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니 왜 그렇다고 보세요? 혹시 대표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예, 이거 어디나 이럽니다. 어느 나라나? 예. 제가 이거보다 더 심한 나라를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이었습니다. 거기는 부추 청년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2008년 초였는데요. 제가 이제 모 증권사 그만두고서 어떻게 이제 업무 제휴 이런 건이 있어서 상해 선전을 차례대로 방문을 했는데 그 네. 겨울에라 춥거든요. 추운데 그때는 이제 HTS, MTS가 아직 중국은 MTS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 PC 온라인보다는 예, 모바일이 더 왜냐하면 먼저. 유선 인터넷이 느리니까 네, 그 무선으로 먼저 간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현금이 사라지고 QR로 대체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날 갔는데 재밌었던 게 증권사 객장 앞에 번호를 대신 이 줄을 대신 서주는 서비스가 화랑이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예. 어. 그리고 전부 가서 모여서 다 자기가 산 주식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런 주식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제 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IPO 주식 공모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막 오르고 내리는. 그렇죠. 신규 상장. 예. 그리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일은 안 하고 다 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 주식시장의 역사가 짧고 아, 두 번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의 기회들이 없다가 갑자기 투자의 리밋, 제도의 어떤 규제 이런 것이 해제된 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버블 또는 부동산의 어떤 그 가치가 서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나라. 네네네. 이런 나라들의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나라일수록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바로 2021년 논문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 읽고서 그때 2008년 기억을 제가 다시 되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딱 맞는 게 첫 번째 갑자기 리밋이 해제된 게 해외 투자 리밋이 해제됐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만약 해외 투자 리밋이 해제된다. 네. 규제가 해제된다 그러면 우리보다 아마 더 할 거다. 아,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게 뭐 국민성의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역사가 좀 짧은 곳에 공통점일 수 있다. 그리고 SNS가 또 여기 불을 그러니까 그 억제를 없애버린 거죠. 네네네. 그 요새 생긴 뭐 새로운 어떤 SNS를 봤더니 존댓말을 안 쓰고 전부 다 평서어를 쓰는 그런 데에서 커뮤니티들. 보니까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하대를 하는 네. 커뮤니티가 이제 앱이 있는데 사람들 말하는 게 그렇게 남에게 대해서 하대를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자기를 부풀리는 듯한 성향의 글들이 아. 인기 글이 되는 걸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하고 존댓말을 쓰고 상대를 존중하는 듯한 어투를 쓰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고 사회가 아닌 이것도 안 하니 넌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 긁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표현을 하나 쓰자면 옆집에 살고 있는 너보다 하나도 잘난 거 없는 자가 네. 친구가 너보다 더 큰 부를 이루는 것만큼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없다. 킨들버거가 한 이야기인데요. 네. 찰스 킨들버거가 그 사람 책에서 쓴 말인데 이게 너무 쉬워진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아까도 뭐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습니다만 부동산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억 2억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투자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20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특성에 대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대 남성 기준 매매 회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장 높죠. 네, 65회 정도를 합니다. 예. 연. 그러니까 자기가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예. 6,500만 원어치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4일에 한 번 정도 매매를 네. 하고요. 금액은 소액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제일 많고 세 번째 종목은 한 종목에서 맥스 세 종목.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를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별로 성과가 안 난 과정에서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야 어디 가면 3배가 있고 5배가 있다는데. 풀악셀 밟아보자. 네, 그리고 안 되면 청산되면 그만이지. 어휴.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풀악셀 밟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도로 위에서 위험성은 높아지는 거고 또 본인의 타이어라도 자산을 뭐 좋은 거 갖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본인의 자산을 그렇게 걸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투자의 경험이 일천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80년대 한번 대중 투자의 붐이 불었다가 네. 90년대 내내 잃어버린 10년을 하면서 투자의 어떤 보면 뭐 겨울이 왔고 또 90년대부터 말부터 2000년대 한 2008년까지 또 투자의 붐이 펀드 붐이 불었다가 90년대 후반에 뭐 바이코리아 열풍, 바이코리아 열풍부터 이제 뭐 저기 중국 투자 열풍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이제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브릭스를 하려다가 저 먼저 브릭스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이도 기자님이 너무 잘하셔서 이제 그 뒤로 또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또 주식시장이 10년을 겪으면서 또 투자자들이 다 사라졌다가 다 펀드 불신하게 됐고 막. 뭐 또 레버 카운트 자문형 레버 카운트 기억나실 겁니다. 2010년대 초반에. 예, 초반. 이제 그런 걸 하다가 2020년 딱 넘어서서는 이제 또 동학개미 운동에 한번 불붙었다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어떤 시장의 조정을 완만하게 받으면서 경험이 축적된 노장 투자자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는 구조가 아닌, 그러니까 한번 썰물처럼 빠져나간 다음 다 안 하다 새로 들어오는 이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는 중국도 그렇거든요. 똑같다 하는 거죠. 거기도 2008년에 한번 들어왔다가 무너지고 그쵸. 또 2016년 갑자기 주식시장에 3배 올랐다가 또 무너진 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일수록 경험에 주식시장 경험이 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논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과 경험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반말을 쓰는 커뮤니티처럼 서로가 자기 중심 편향에 더 많이 쏠려버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나라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고 자본시장 또 투자의 역사가 짧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겪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2023년 12월에 별책부록으로 다뤘던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혼돈 속의 혼돈이라고. 예. 이게 1600년대에 네덜란드 세계 최초의 그 증권거래소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1688년 네덜란드에서도 그런 엄청난 광풍이 불었었다라는 거. 예. 그게 저희 별책부록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성공예감 별책부록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거. 적기에 홍보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콘텐츠가 엄청 쌓여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다시 보셔야 돼요. 저도 별책부록 많이 출연했죠. 아 그럼요. 요즘에 좀 뜸하시던데요? 곧 책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또 저도 광고해야죠. 기대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과 경험 앞에 또 겸손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쌓아나갈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죠. 저희가 잠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또 뉴스도 같이 한번 들어야 되거든요.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에 한번 정리해드리고 또 이번 주 남아있는 이슈 같이 계속 풀이해보겠습니다. 개미스쿨 시간 이어갑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후에 시장은 그때그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는 하루 이틀짜리 증시의 변동성이 아니라 이게 어떤 미국 경제의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소비 심리라든지 제조업의 어떤 기업인들의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지금 당장 숫자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요? 이 경제를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경제는 별로 걱정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사고를 쳐서 주식시장을 베어마켓 아까 네.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고점 대비 20% 이상 폭락시킨다면 그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거예요. 이제 주식 가격이 20% 이상 폭락하면 연금 생활자 또는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계신 분들이 소비를 위축시킬 거고 그렇죠. 이분들의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개미 투자자들의 그 전체 지분에서 볼 때 소득 상위 10% 가정이 전체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 상위 10% 가정이 전체 소비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소득 상위 10%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60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퇴직연금으로 잘 운용해서 소득 자산을 엄청나게 땡긴 또는 뭐 베이비 부머 혹은 X세대들이 네. 미국의 소비를 좌우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 가격이 폭락한다. 바로 위축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공적 노후를 자기는 주식으로 풀 베팅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순간 위축됩니다. 그러면 소비가 나빠지겠죠. 근데 이제 이런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일단 뭐 멕시코에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또 태평양을 통해 들어오신 분들 수많은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인데 이 중에 불법 체류자 1,100만 명 정도가 추산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난 2월달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전체 임금 상승률이 4%. 근데 소비자 물가가 2.8이니까 실질 임금 상승률이 1.2%. 상당히 높은 거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호재가 또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단 관세 전쟁은 제가 모르니까 굉장히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당장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만 봐도 꽤 안정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최근 국제 유가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아하. 예, 요새 지난밤에 보니까 66불 정도까지 가 있는데 네. 얼마 전 80달러에 있었던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두바이유보다는 이제 WTI, 미국에서 WTI. 많이 쓰는 게 더 많이 미국 떨어졌죠. 데이터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 가격이 66불, 65불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바로 미국의 셰일 생산량이 계속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들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에 증산을 결정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석유의 소비량은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이 늘 거라고 기대가 되는 순간 급격히 늘 거라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에 대한 뭐 설왕설래도 많고 뭐 30일 휴전을 제의하고 거절했니 참 우리가 이렇게 많은 뉴스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만 네. 적어도 세계에서 3위권의 산유국인 러시아에 대한 우랄유 제재가 풀린다면 이건 또 석유 가격을 크게 떨어뜨릴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향으로 최근에 대두, 옥수수, 밀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3대 곡물 가격이 죄다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왜 요새 라면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업계가 그렇게 좋은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 가격은 환율은- 다 올려놨는데 예, 원재료 환율도 가격이 좋아요 떨어지니. 또. 근데 원자재 가격은 환율 오른 것보다 훨씬 많이 빠지니까 네. 자연스럽게 원가 경쟁력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나기가 되게 어려운 여건이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정말 골디락스죠. 아하. 뭐 실질임금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인플레가 낮아지면 실질임금은 오르니까 그렇죠. 실질임금 올라가는 가운데 경제 전체의 성장 탄력들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여지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 경제가 좋은 거 믿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제가 정말 나빴다면 저렇게 막 매일매일처럼 어떤 정책이든 자신의 말을 저렇게 쏟아낼 수 있는 여력이 없죠. 당장 경제부터 살려야 되는 거고 선거 당신 때문에 지겠다고 항의하는 의원들 만나서 달래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경제 좋을 때 아니면 개혁을 못한다라는 생각에서 밀어붙이는 것인데 주식시장이 말 한마디에 10% 조정을 받았고 또 여기서 만에 하나 추가적인 10% 조정이 온다라면 네. 거의 뭐 이제 내년 선거 중간 선거에서 또 이제 레임덕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테니까 또 바뀌겠죠. 물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스태프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전망이니까 네. 저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근데 사실 그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주식 시장은 당연히 일희일비하는 게 또 시장의 속성이기도 하고 일단 백악관에서도 그런 경제 지표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는 별 신경 쓰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시장에 계속 신호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베세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괴롭죠. 이게 뭐 이제 금리는 목표대로 떨어뜨려 놨는데 정말 경제가 나빠지면 어떡하냐라는 공포도 함께 높아진 것이니까 네. 최근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 어프로브라고 하죠. 이제 난 이 사람 좋아요. 보다 이제 언어프로브. 이 사람 나 싫어요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역대 취임하자마자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을 아직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급작스럽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가지 사건 때문이죠. 바로 우크라이나 회담 그리고 주가 폭락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이제 스태프들은 말을 어떻게든 이제 좀 돌리겠죠. 뭐 우리가 이런 발언한 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라는 건 오르고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을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일단 말은 그렇게 해놓으면서도 뒤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게 또 현실인 거고요. 그 괴롭지 않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말 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직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이건 정치인의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가는 개혁가, 예. 철학자 또는 종교 운동가의 말이지. 정치는 끊임없는 타협의 연속이고 반대파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곳이니까 그런 일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잠깐 금리를 좀 말씀하셨는데 당장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죠. FOMC. 아마 우리 시간으로 3월 20일 새벽에 알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거의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더라고요. 동결 안 하면 오히려 쇼크를 좀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얼마나 나쁘면 뭐가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임금과 물가라는 이 가장 중요한 양대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은 저보다 정보력이 뛰어날 테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뜻밖의 금리 인하를 할 때 경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2020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코로나의 악영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연준이 갑자기 제로 금리를 만드는 거 보고 너무 성급하다 그랬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저도 거기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뒤 3월 달에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0% 가능성이 부각되는 각종 지표들이 나온 거 보고 연준이 훨씬 우리보다 경제를 잘 아는구나라는 걸 새삼 뒤늦게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에 하나 이번에 동결이라고 다 보는데 금리를 인하한다.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지 않다라면 동결이 맞고 동결하면서 점도표가 이제 중요한데 3, 6, 9, 12 그렇죠. 분기 말에 열리는 1박 2일짜리 미 연준의 정례 회의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열리는 회의 말고요. 하루짜리 회의 말고 이런 1박 2일짜리 정례 회의에서는 두 가지를 발표하는데 하나는 점도표, 또 다른 하나는 경제 성장률 전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추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관세 공약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도 모르니까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작년 말에 할 때는 올해 2번 할게요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렇다라면 이번에는 그걸 확실하게 유지만 좀 해주거나 2번, 3번 이상 하겠다는 태도만 좀 유지만 해줘도 시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까. 사실 그 이번에 주가 폭락 이전에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나왔었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주가 폭락 덕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들은 저희는 이제 5월이나 7월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던가 뭐 이렇게만 해줘도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한 3번 정도 낮추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들이 좀 2번, 3번 있는데. 정도만 이렇게 대충 해줘도 시장은 좋아하겠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일단 부동산이 좋아지거든요. 네네네. 부동산 좋아질 때 경제가 나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연준에서는 또 적당히 경기를 또 뒷받침하려는 의도도 시장에 또 내비쳐줄 수도 있는 거고요. 물가에 대한 또 안심, 그렇습니다. 이런 또 기대 심리도 또 심어줄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일단 우리가 3월 20일 새벽에 또 한번 지켜봐야 할 테고요. 우리 시장 좀 환율 이야기 하나 좀 해볼까요? 최근에 1,450원대 안팎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든 우리든 또 금리 결정이 외환 시장을 또 어떻게 한번 움직일 이런 염려는 지금 당장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 왜냐하면 더 많이 안정되지도 않고 더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1,400원대 중반에서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환율이 내려가야 맞는데 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환율을 결정짓는 힘은 미국의 금리에 있고 그 미국의 금리 중에서도 정책 금리를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 2년물 국고금리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게 최근 한 5년 사이 계속 이게 우리는 물론 전 세계 주요 통화의 환율을 다 결정짓는 특히 엔도 이거 따라 움직입니다. 네네. 이제 그런데 이게 요새 한 3.9%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럼 지금 미국 정책 금리가 4.5잖아요. 네. 자, 근데 4.5인데 3.9에서 움직인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향후 2년 정책 금리 평균이 3.9예요라는 걸 시장이 베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2년물 국고금리니까. 네. 네, 그러면 올해 한 4번은 내리거나 그래야 지금 평균이 4.5니까 네. 그래야 3.9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방금 이대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거나 4번 쪽으로 지금 점점 이동을 하고 있고 이 영향으로 최근 일본 여행 가신 분들 굉장히 고통이 심하시잖아요. 엔화 강세가 엔화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많이 오르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힘듭니다. 전 아들이 그쪽에서 공부하고 있군요. 예. 아니 그동안 너무 효자였죠. 환율 800원까지 가니까. 엔화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깐 엔화를 좀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일본의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0.5까지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인데 여기서는 더 어떻게 될까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예, 왜냐하면 이번에 우에다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 말씀 들어보니까 네. 5월에 이제 일본의 춘투 그러니까 봄에 임금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 5월에 결정되는데 네. 그 되게 임금이 많이 오를 거라고 정보를 갖고 있나 봐요. 말을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는 디플레이션 경제는 끝났고 인플레이션 경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금리는 한 번씩 쉬고 올리지 않겠나. 그럼 1년에 4번, 2번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네. 맥스 4번, 2번. 그러면 올해 연말 1%로 보는 사람이 많고 미 연준의 정책 금리는 3.9%로 내려간다라면 엔의 강세는 충분히 가능하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금리 격차가 또 줄어들게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흐름만 보면 우리도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이 저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해 연내 2번 정도 더 인하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랑 우리와의 어떤 방향이 반대. 두 번째는 정치적인 혼란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사실 시장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까 오징어 게임 이야기도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 한국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 뉴스에 관심이 많아진다라는 건 네. 그만큼 이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라는 거고. 외국인 투자. 예, 그래서 최근 발표됐던 2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보면 7개월 연속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1월에 비해 2월 달 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의 3조 원 정도까지 매도를 했죠. 3월 달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런 흐름들 때문에 딴 나라보다 우리나라 환율이 좀 높게 형성되는 중이라서
일본에는 강세지만 우리는 강세로 못 가고 그냥 위로 환율이 올라가려니 미연준이 금리 인하해 줄 것 같다. 아하. 또 내려가려니 한국은행 금리 인하 폭이 더 큰 거 아니야? 또 더 나가서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됐어?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당신 알아? 이게 맞부딪히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 요인과 불안 요인이 같이. 그 일본 이야기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시간이 거의 없는데 그 시장에서 그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올릴 때마다 좀 충격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많이 청산됐고요. 예. 두 번째 얼마 전에 국금센터 보고서를 봤는데 국제금융센터. 예, 봤는데 그 운용 규모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외환시장 거래량이 하루에 5조 달러에서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여기 그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는 돈이 1조 달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있었던 충격은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빌미로 시장에 적용이 나왔던 거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영향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